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언어학과자, 한글이 인류 최후의 문자다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6개 대륙을 돌며 20개 이상의 언어를 연구한 석학이 왜 하필 한글에 평생을 바치게 되었을까요? 한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글의 특별함, 그리고 그 한글이 세계를 정복해가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소피 라슨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어와 한글에 매료되었는지, 그리고 왜 한글이 인류 최후의 문자라고 확신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까지 남을 문자는 한글이 될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왜 하필 한글인가요? 그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저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6개 대륙을 돌며 20개가 넘는 언어를 연구했어요. 라틴어부터 아랍어, 산스크리트어까지. 그런데 한글을 접하고 나서 다른 모든 문자 체계가 불완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한글을 보았을 때의 그 충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설계된 언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어떤 문자도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없어요. 라틴 알파벳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죠. 트루와 차프의 어프가 전혀 다른 발음이잖아요. 중국어 한자는 배우는데 평생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글은 단 몇 시간 만에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 단 하루 만에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그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완벽한 소리의 체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겁니다. 자음의 모양이 우리 입속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이런 직관적인 설계는 세계 어떤 문자에도 없습니다. 처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연구실에 앉아 한글 자모의 구조를 분석하며 감탄했죠.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야. 이건 언어학의 완벽한 구현체야. 게다가 한글의 조합 원리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단 24개의 기본 자모로 수천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자유롭게 조합하면서도 정교한 규칙 안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도 한글이 가장 적합한 문자입니다. 제가 학술지에 한글이 인류 최후의 문자가 될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많은 서양 학자들이 의아해했어요. 심지어 비웃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언어는 진화합니다.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비효율적인 것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발전하죠. 이 관점에서 보면 한글은 이미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더 발전할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니까요. 여러분, 한글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과학적 사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정체예요. 제가 왜 인생을 바쳐 한글을 연구하게 되었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한국어와 한글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그 이야기는 다음 챕터에서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제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 이야기는 1980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평범한 캐나다 대학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아시아 문화와 언어의 매력을 느껴 중국어를 전공하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한국어는 제 인생에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당시 북미에서는 한국보다 중국이나 일본이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운명의 순간은 도서관에서 찾아왔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간신히 자리를 잡아 중국어 문법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죠. 문득 옆자리에 앉은 학생의 노트에 시선이 갔어요. 그 학생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직선, 점들이 조합된 그 글자들은 중국 한자나 일본어 히라가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죠. 그거 무슨 글자예요? 그 학생은 친절하게 웃으며 한국어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글자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단순하면서도 우아하고 규칙적이면서도 아름다웠죠. 특히 눈에 띈 건 그 체계성이었습니다. 글자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학생은 박인수라고 했는데 교환학생으로 캐나다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인수는 제게 간단한 한글 자모를 소개해 주었어요. 이건 고이에요. 길 소리가 나죠. 이건 노인대엔 소리가 납니다. 처음 들어보는 설명이었지만 놀랍도록 체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어에 관한 책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당시 우리 대학에는 한국어 관련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찾은 것은 낡은 한영사전 한 권과 얇은 문법책 한 권뿐이었죠. 그 부족한 자료로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 가서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한글 자모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죠.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기본적인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어 한자를 몇 년째 공부하고 있었는데도 아직 기본적인 문장도 쓰기 어려웠던 제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점점 더 한국어에 빠져들었습니다. 캠퍼스 내 한국인 유학생들을 찾아다니며 말을 걸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회화를 배웠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 주세요와 같은 간단한 표현부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제가 그들의 언어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수는 제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죠. 그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할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는지, 왜 조사가 그렇게 다양한지, 의성어와 의태어는 왜 그렇게 풍부한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더 심층적인 자료가 필요했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는 한국어 강좌조차 없었습니다. 제 고민을 알게 된 인수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보는 게 어때요? 거기서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 제안은 제게 번개처럼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한국에 가는 거예요. 언어는 그 문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당시 저는 중국어 전공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었고 학업을 중단하면 그 지원이 끊길 수도 있었죠. 게다가 부모님은 제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혼자 가겠다는 계획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소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한국은 너무 멀고 위험해. 거기서 뭘 배우겠다는 거니?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방학 동안만이라도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비행기 표를 샀고 1981년 여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제 삶의 방향을 180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은 열정 하나로 저는 미지의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1981년 여름 김포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어요. 당시 캐나다 밴쿠버의 조용한 대학 캠퍼스에서만 생활하던 저에게는 문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밀려오는 소음, 낯선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로 가득 찬 간판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으로만 접하던 한글이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듯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도착할 때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한국어를 배우자라는 목표만 있었을 뿐. 어디서 묵을지,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친절한 택시 기사님께 싼 숙소 있어요? 라고 간신히 말했더니 기사님은 저를 신림동의 작은 고시원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좁은 방에 책상 하나와 침대 하나가 전부인 그곳이 제 첫 한국 생활의 시작점이 되었죠.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놀라셨어요. 아이고, 외국 아가씨가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래? 제 서툰 한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고 설명하자 아주머니는 한참을 웃으시더니 그래, 우리 솜씨 이쁜 한국말 많이 배워가 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솜씨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소피를 한국식으로 발음한 것이었죠. 한국 생활 첫날부터 저는 실전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고시원 근처 시장에 가서 아침을 사 먹으려고 했죠. 책에서 배운 표현을 떠올리며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떡볶이 아주머니가 1,000원이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때 저는 제가 배운 표현을 써보고 싶어서 이거 더 비싸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더니 아주머니가 크게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아이고, 이 외국 아가씨가 뭐래. 더 싸게 해달라는 말하려고 했지.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실수를 통해 한국어를 익혀갔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 버스 기사님,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워갔죠. 처음에는 네, 아니요 정도만 할 수 있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두 달이 지날 무렵에는 고시원 아주머니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엄청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버스에서 길을 물었을 때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임에도 한국어로 대답해 주셨어요. 서툰 발음에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천천히 다시 설명해 주시는 인내심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말 정말 잘하네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 기후, 생활 방식 모두 캐나다와 달랐죠. 특히 여름의 습한 더위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에어컨이 없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땀을 흘리며 한국어 단어를 외우던 날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새롭게 배우는 표현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더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한국어의 깊이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만 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가 얼마나 풍부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의 다양함에 매료되었어요. 쿵쿵, 탕탕, 보슬보슬, 반짝반짝 이런 표현들이 소리와 모양을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하는지 놀라웠습니다. 또한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상대방과의 관계, 상황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 것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그 속에 담긴 한국 문화의 정서와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어체, 해요체, 반말의 사용이 단순한 문법적 차이가 아니라 한국인의 인간관계 철학을 반영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3개월간의 한국 생활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떠날 때가 되자 고시원 아주머니와 시장 상인들이 저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셨어요. 솜씨, 다음에 올 때는 더 잘하게 될 거야. 우리 잊지 말고 꼭 다시 와.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이미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중국어 전공을 포기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이제 더 심층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하버드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캐나다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학을 해야 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책들과 녹음 테이프로 매일 공부했죠. 그러면서도 대학원 진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았고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합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라니, 그건 제게는 너무 먼 꿈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기적처럼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선명히 기억해요. 우편함에서 하버드 대학교 로고가 찍힌 봉투를 발견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고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어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의아해하셨지만 하버드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것 같구나.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1983년 가을, 저는 하버드 대학원 동아시아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사, 한국 문학, 한국어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었죠. 특히 한국 고전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조와 판소리 같은 전통 문학 형식이 현대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매력적이었어요. 하버드에서의 첫 학기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새로운 환경, 높은 학업 요구 수준, 그리고 동료 학생들의 뛰어난 실력 앞에서 많은 압박을 느꼈어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이나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때는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껴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발음과 풍부한 어휘로 교수님과 대화했지만 저는 여전히 기본적인 문장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현대문학 세미나에서 한 남학생과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였어요. 민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죠. 첫 만남에서 그는 제게 무척 친절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할 때 도움을 주겠다고 자원했고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저와 함께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학업적인 교류였지만
점차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지적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또한 제 서툰 한국어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며 항상 격려해 주었죠. 소피, 당신의 한국어는 매일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함께 보스턴의 거리를 걸으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론하고 찰스 강변에서 한국 시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제게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었고, 저는 그에게 서양 문학의 관점을 나누었죠.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어요. 소피,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적 오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반대가 있었어요. 특히 민수의 부모님은 아들이 외국인과 사귀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었기에 한국인 며느리를 원하셨던 거죠. 제 부모님도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어요. 왜 하필 한국인이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양가 부모님 모두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제 부모님께 자신을 설명했고, 저는 한국어 실력을 총동원해 민수의 부모님께 저희 진심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민수의 어머니께 보냈던 한국어 편지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요. 서툰 글씨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던 그 편지가 결국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가 부모님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민수의 부모님이 우리를 만나러 보스턴에 오셨을 때였어요. 저는 정성껏 준비한 한국 요리로 그분들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맛은 아니었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민수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소피야, 고마워. 1985년 봄, 우리는 보스턴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한복을, 민수는 턱시도를 입었고,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결혼식에서 저는 한국어로 서약을 했고, 민수는 영어로 답했습니다.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우리만의 방식이었죠. 결혼 후 민수와 저는 학업에 더욱 전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박사학위를 마치는 것이 목표였으니까요. 민수는 한국 현대문학을, 저는 한국어 언어학을 연구했어요. 함께 공부하는 시간은 우리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연구를 도와주고 의견을 나누며 학문적으로도 성장했죠. 1987년, 우리는 나란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의 자부심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특히 민수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졸업식에 참석해 주셨을 때 그분들의 눈빛에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 우리는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미국에 남을지, 한국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지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던 중 토론토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려 하는데 우리 부부를 초빙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수에게는 한국문학 교수직을, 저에게는 한국어 언어학 교수직을 제안했죠. 너무나 좋은 기회였고 고민 끝에 우리는 1990년 토론토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한국학 프로그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본학과 중국학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한국학은 그저 기타 동아시아 지역으로 취급되고 있었죠. 첫 학기에 개설된 한국어 입문 강좌에는 단 15명의 학생만이 등록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계 캐나다인 학생들이었고 비아시아계 학생은 2명뿐이었어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우리는 이것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적절한 교재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북미에서 사용되던 한국어 교재들은 대부분 군사적 목적이나 외교관 훈련을 위한 것이었죠. 일반 대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교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작업했죠. 민수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문학 작품에서 흥미로운 구절들을 발췌해 교재에 포함시켰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언어와 함께 문화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는 놀랍게도 등록 학생 수가 2배로 늘었어요. 입소문이 퍼진 거죠. 낯은 교수의 한국어 수업은 다르다. 정말 재미있다. 진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평가가 캠퍼스에 퍼졌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한국어를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의 일부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교실에서는 한국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노래를 부르며 언어를 체험했습니다. 가끔은 토론토 코리아타운으로 현장 학습을 가기도 했죠.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한국어를 사용해 볼 수 있게 말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은 마이클이라는 캐나다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수업에 왔을 때 한글이 너무 어려워 보여요 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2시간 후 그는 기본적인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그 경험이 그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학기가 끝날 무렵 마이클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어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이제 다른 도전들도 두렵지 않아요. 이런 순간들이 제가 교육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점차 한국학 프로그램은 성장했습니다. 3년 후, 우리는 한국어 중급과 고급 과정, 한국 역사, 한국 사회학, 한국 영화 등의 과목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었어요. 민수와 저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수들도 영입되었죠. 특히 기뻤던 것은 1995년 토론토 대학교가 공식적으로 한국학 센터를 설립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한국학이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어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대학 내에서 한국학의 중요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도 있었죠. 일본학과 중국학이 이미 오랜 역사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학이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년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학자들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학 프로그램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라는 질문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한국어 수업에 등록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더 많아졌죠. 수업을 신청하려는 학생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한국어가 세계적 언어로 인정받기 시작했구나. 제게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제자들이 한국어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할 때였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직한 학생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한 학생들, 한국 문학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한 학생들,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의 첫 졸업생 중 한 명인 제니퍼가 10년 후 토론토 대학의 한국학 교수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작한 작은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죠. 이제 토론토 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은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30년 전 단 15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이 가끔은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한글숲이라는 한국어 몰입 캠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토론토 대학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실제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죠. 대학 수업은 주당 몇 시간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문법과 어휘를 배우는 데 집중되어 있었어요. 실제 언어 환경에 완전히 몰입할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저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바로 완전한 한국어 몰입 교육을 제공하는 여름 캠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아이디어를 동료들과 나눴을 때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북미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참여할까요? 많은 질문과 우려가 있었죠. 특히 대학 측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꺼렸습니다.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도 아니고 수요도 불확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완전히 다른 언어와 문화에 몰입하는 경험이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저는 저축한 돈으로 미네소타 북부의 작은 호수가의 땅을 구입했어요. 그곳에 간단한 숙소와 교실을 마련했죠. 한글숲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한국어 한글과 자라나는 숲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첫 해에는 홍보할 시간도 자원도 부족했기 때문에 토론토 대학의 한국어 학생들에게만 알렸어요. 그중 12명이 용기를 내어 첫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캠프의 규칙은 단순하면서도 엄격했어요. 4주 동안 영어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죠. 모든 활동, 모든 대화, 모든 수업이 한국어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학생들은 좌절감을 느꼈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둘째 날 저에게 찾아와 정말 불가능해요. 저는 안녕하세요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죠. 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로 말해주세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일째부터 학생들은 몸짓, 표정, 그림 등을 활용해 의사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5일째에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만들어 대화하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캠프 전체에 한국어가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은 두려움 없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완벽함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죠. 캠프 생활은 단순히 언어 학습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의 모든 측면을 체험했습니다. 아침에는 라디오 체조로 하루를 시작했고 김치와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었죠. 태권도 수업, 한국 전통 놀이, 한국 드라마 시청, 노래방, 모든 활동이 한국어 학습과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대사를 따라하는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대사를 외워서 연기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배웠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캠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어로 농담을 주고받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꿈에서도 한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학생도 있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을 때였어요. 교수님, 이제 제가 한국어로 생각하고 있어요. 영어로 먼저 생각하고 번역하지 않아도 돼요. 4주간의 캠프가 끝날 무렵 모든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울 양을 4주 만에 습득한 것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얻은 자신감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한국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 것이죠. 캠프 마지막 날, 우리는 작은 발표회를 열었어요. 각 학생들이 한국어로 짧은 연극이나 발표를 준비했죠. 그들의 유창함과 자신감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첫 캠프의 성공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다음 해에는 신청자가 3배로 늘었고 3년 후에는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한글숲은 북미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어 몰입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었어요. 많은 대학들이 우리의 모델을 참고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며 후원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보람찬 것은 캠프 출신 학생들의 성공 사례였어요. 캠프에 참가했던 학생 중 많은 수가 한국어와 관련된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 명이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게 되었고 몇몇은 한국 기업에 취직했죠. 심지어 미국 국무부의 한국어 통역사가 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편지와 이메일을 읽을 때마다 이 작은 캠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은 캠프 첫날 한국어는 너무 어려워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제임스입니다. 그는 캠프 이후 한국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지금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얼마 전 그가 보내온 이메일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숲에서의 한 달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때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같이 있었다고 느낍니다. 이제 한글숲은 단순한 여름 캠프를 넘어 한국어 교육의 혁신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여름, 미네소타의 조용한 숲속에서는 한국어가 흐르고 새로운 꿈이 자라납니다. 이 작은 캠프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제는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믿어요.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깊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수록 이 언어가, 이 문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글숲의 성공은 저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에 매료되는 이유가 단순히 KPOP나 한국 드라마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물론 한류는 많은 이들에게 첫 관심의 계기가 되어주었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학생들은
한글 자체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이 가진 특별함, 그 과학적 원리와 직관적인 표현력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그 설계의 과학성입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 한글을 창제했을 때 그는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발음 기관을 철저히 연구한 후 그 모양과 원리를 문자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언어학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혁신적인 접근이었죠.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음 고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노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무은 입 모양을, 샤은 이의 모양을 본떴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이런 직관적인 설계는 학습자가 문자와 소리 사이의 연결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한글의 조합 원리도 놀랍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문자는 자음과 모음을 일렬로 나열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블록 형태로 조합합니다. 이는 마치 레고 블록처럼 기본 요소들을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게 하죠. 단 24개의 기본 자모로 수천 개의 소리 조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 유연성은 한글이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소리를 수용하는 데 큰 강점이 됩니다. 실제로 한글은 외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유연합니다. 컴퓨터, 인터넷, 초콜릿과 같은 외래어들이 한글로 자연스럽게 표기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한국어의 또 다른 매력은 의성어와 의태어의 풍부함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어 의성어의 다양성을 발견했을 때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접한 느낌이었어요. 영어에서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대체로 drip, drop으로 표현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상황에 따라 뚝뚝, 똑똑, 주룩주룩, 쪼로록, 쪼륵쪼륵 등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언어가 또 있을까요? 의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깡충깡충과 껑충껑충은 모두 뛰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 느낌과 강도가 다르죠. 이런 섬세한 표현력은 한국어가 세상을 인식하는 독특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 역시 깊은 인상을 줍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한국 사회의 관계와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상황, 맥락에 따라 언어 사용이 달라지는 것은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는 정교한 시스템임을 보여주죠. 존댓말과 반말, 그리고 그 사이의 다양한 단계들은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미묘함을 담아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한국어 동사의 풍부한 표현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영어에서 go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되는 행위가 한국어에서는 가다, 오다, 다니다, 걷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등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이런 세밀한 구분은 한국어 화자들이 공간과 움직임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더 정확하고 생생한 묘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도 매력적입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SOV 구조는 영어의 주어 동사 목적어 SVO 구조와 달리 문장의 끝까지 들어봐야 전체 의미가 완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자는 더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고 화자의 의도가 점진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은 한국 문학, 특히 시에서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한글의 시각적 아름다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각형의 블록 안에 자음과 모음이 조화롭게 배치되는 모습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미적 즐거움을 줍니다. 한국의 서예에서는 이런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여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죠. 외국인들이 한글을 처음 보고 그림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와 소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적 통찰이 담긴 지적 결정체입니다. 한글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언어 시스템이며 그 안에는 한국인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한글의 특별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저는 한글 인류 최후의 문자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 역사적 중요성, 그리고 현대 세계에서의 의미를 상세히 다루었어요. 예상외로 이 책은 학술서임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언어학자들과 일반 독자들이 한글의 독창성과 완벽함에 매료된 것이죠. 이 책은 후에 12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인만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과 문화적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한글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도 그 가치와 효용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컴퓨터 코딩이나 인공지능 시스템에서도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한글이 인류 최후의 문자가 될 것이라는 제 주장은 더 이상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글의 본질적인 우수성과 적응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확신입니다. 언어는 항상 효율성과 명확성을 향해 진화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글은 이미 그 정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한글은 그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내재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여정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캐나다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제가 우연히 본 한글 한자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북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어 교육자 중 한 명이 되었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국어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북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계 미국인이나 캐나다인들이었고 비아시아계 학생들은 극히 드물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토론토 대학에서만 해도 매학기 한국어 수업 신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수업 등록일에는 새벽부터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죠.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15명이었던 학생 수가 이제는 한 학기에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런 현상은 토론토 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호주, 지구 곳곳에서 한국어 수업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어나 일본어 강좌만 개설되었던 대학들이 이제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대학들에서도 한국어 강좌 개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런 한국어 열풍의 시작에는 K-POP과 한국 드라마, 영화의 세계적인 인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K-POP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어서 또는 좋아하는 배우의 대사를 원어로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이 많죠.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국제적 성공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는 K-POP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이 점차 한국어 자체의 매력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제 학생 중 한 명인 엠마는 처음에 BTS의 팬이 되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국 고전 문학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로 생각하는 것은 영어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국어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얻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구조와 표현 방식은 영어나 유럽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사물과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특히 한국어의 풍부한 의성어와 의태어,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다양한 어휘들은 학습자들에게 세상을 더 풍부하게 인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어는 디지털 시대에 특히 적합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는 컴퓨터 코딩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기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죠. 실제로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 방식도 직관적이고 체계적이어서 배우기가 비교적 쉽죠. 이런 특성들이 한국어를 미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언어로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어가 세계적 언어로 부상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의 기술과 혁신은 높이 평가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 구사 능력은 취업 시장에서 큰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 학생들 중 많은 수가 한국 기업이나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있어요. 그들의 한국어 능력은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통역사와 번역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 분야의 취업 전망이 매우 밝아졌죠. 외교, 무역,
문화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어 전문가들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류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계속 높아질 테니까요. 또한 인공지능과 자동 번역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기계는 단어와 문법은 번역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감정과 문화적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제가 40년 전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만 해도 한국어가 이렇게 세계적인 언어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어 교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마이너 언어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과 문화적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더욱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글의 가치와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고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만약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